옛날 옛적,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극을 좋아하던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필로박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필로박스는 항상 걱정이 많고 모든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노력과 계획이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필로박스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사제 아리스토멘토스를 찾아갑니다. 아리스토멘토스의 집은 마을 끝에 자리 잡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덕을 비추면서 필로박스는 아리스토멘토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필로박스는 사제에게 자신의 걱정과 불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사제님, 저는 모든 것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있을 연극에서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면 어쩌죠? 혹은 제가 준비한 연극이 실패하면 아내가 저를 속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제는 필로박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앉으라며 그를 초대했습니다. 필로박스여, 너의 걱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니 잘 들어보아라. 아리스토멘토스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이 농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불만이었다. 그들이 농부에게 너는 왜 저리 게으르냐라고 말하면 농부는 밤새도록 일해서 다음날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너는 일을 많이 하면 돼지처럼 살이 찔 것이다 라고 비웃었다. 농부는 먹을 것을 줄이고 마을 사람들의 비판을 잠재우려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유로 그를 비난했다. 농부는 결국 다 포기하고 사제에게 가서 물었다. 사제님, 저는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제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농부여, 너는 잘못된 곳에 힘을 쏟고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에 너의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너의 마음과 너의 일에만 집중해보아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너의 마음속 평화를 찾는다면 사람들의 비난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농부는 사제의 말에 따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농사일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이야기를 마친 아리스토멘토스는 필로박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필로박스여, 너도 농부처럼 해보아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라. 너의 생각, 감정, 의지에 주목하고 외부의 것들에서는 마음을 떼어라. 그러면 너 역시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로박스는 사제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성공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결국 연극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필로박스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칭찬이나 비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 평화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로박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테오리에 에너지를 집중할 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철학적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면 더욱 평온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소설가 조셉이 쾌락주의 철학에 관한 글을 쓰던 도중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배부름을 느낀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셉은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그의 철학을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만다는 한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정글 탐험을 떠났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배가 고파져 도시락을 꺼내려 했지만 음식이 상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나무 아래서 배를 움켜쥐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만다는 물이 가득한 개울가에서 물을 마셨지만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결심하고 친구들을 모아앉히며 정글에서 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이 노력 끝에 드디어 꿀을 얻었습니다. 사만다는 꿀을 한 스푼 먹고 친구들과 나누며 그들은 모두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배부름을 느낀 것은 꿀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참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불규칙하게 일을 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친구들이 도와줄 때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농부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고 직접 방울토마토를 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크는 농부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농장에서 돌아오며 그는 에피쿠로스가 정신이 평온과 고통의 부재를 말했다지
그게 이런 거였나 봐.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게 더 좋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해한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한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억제되지 않은 욕망을 조절하여 정신적 평온을 찾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셉의 글은 작은 일상 속에서 쾌락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깨달으며 노력했습니다. 결국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친구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아 그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철학 동호회에서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논의하곤 했던 일인데 지금껏 그런 열띤 토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철학 동호회 모임이 열렸죠. 그날의 주제는 바로 스피노자의 범실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사를 쓰는 기자도 철학 전문가도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철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한두 권 정도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진행자인 미나는 말했다. 오늘은 모두가 범실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손을 든 사람은 철학을 공부 중인 석호였습니다. 저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들었을 때 처음엔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신이라면 특별한 신의 역할이 뭔지 헷갈렸죠? 그러자 과학을 전공하는 정원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큰 위안을 준다고 생각해요. 자연 속의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세상을 더 존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조차 신의 표현이라고 여긴다면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죠. 이에 맞서 생태학을 공부하는 지연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정훈 씨 말에 동의해요. 사실 범실론이 환경 보존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면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보존하고 보호해야겠죠? 이때 항상 예상 밖의 발언을 즐겨하는 동호회의 흑마, 민석이 던진 질문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럼 신은 자연이다라는 개념을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자연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순간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미나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범실론은 일종의 생활 철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도 신의 일부라면 거리의 고양이, 우리가 매일 건너는 횡단보도 아니면 쓰레기통도 신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사랑을 보낸다면 그것 자체가 범실론의 실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도 신의 표현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범실론이 심오한 의미를 더 탐구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논의가 끝난 후 우리는 각자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그 일몰도 신의 한 부분이라면 오늘 하루의 모든 작은 사건들도 신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는 매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새로운 시각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씩 삶 속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신의 표현이고 그 자체로 신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자연 속의 작은 것들,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하는 작은 순간들을 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런 삶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질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매우 신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백지 마을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기억과 지식이 백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존 로크의 백지설을 증명하는 매우 특별한 기회로 여겼죠. 하루는 이 마을에 상당히 호기심 많고 지적인 철학자 루카스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백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로부터 그곳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경험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루카스가 묻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마을의 전통대로 아기가 태어날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아기를 함께 키우기 위해 모이곤 했지. 왜냐하면 모든 아기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아름다워. 할아버지는 루카스를 집 안으로 안내하더니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에는 아기 때부터 자란 아기까지 여러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팔자국을 떼는 순간, 첫 말을 하는 순간, 처음으로 책을 읽는 순간 등 모든 사진이 그 경험의 기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릴 적의 경험이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든 거겠죠?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들이 그 때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배워간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어쩌면 바깥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루카스는 돌아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인데 내가 그때 만난 유령 말이야. 루카스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령이요? 그게 진짜였나요? 할아버지는 얼굴 가득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고 있다가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도와줘요. 나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였어.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나가봤지.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얇은 안개 속에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 할아버지는 손으로 작은 손동작을 하며 그때의 긴장감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유령은 내가 마을 중심에서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도록 도와줬어. 그날 이후로 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루카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철학자의 눈에는 단순한 유령 이야기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백지 마을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대표하는 작은 일화였습니다. 루카스는 백지 마을에서 며칠 더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국 백지 마을에서의 경험은 그의 철학적 탐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존 로크의 백지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백지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잘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일지라도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채워지며 우리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